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래 만들기 좋아하는 송라이터 데이브 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규입니다. 수줍당 어디 갔어요? 왜 본명을 얘기해? 까먹었어, 순간. 정신없이. 수줍당 대표, 네, 데이브니입니다.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자,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 자릿수를 막 계속 찍어가지고. 네. 이제 뭐 안착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야. 네. 꿈만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슬슬 다시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잠깐 반짝한 것이었던가. 탑10 팟캐의 꿈을 이루긴 했는데. 네.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함께. 이게 사람 욕심이란 게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자릿수만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몇 번 찍고 났더니, 왜 내려가, 이거? 약간. 10m 내려가 갑자기 불안해져. 아무튼 사랑에 감사드리고. 네. 네, 댓글을 막 열심히 달아주고 계신데. 네. 대댓글이, 댓글에다가 댓글을 또 다는 게 카운트가 안 된다네요. 그 확실한 거예요, 그거? 우리 피 실장님께서 네. 직접 실험을 해보신 것 같아요. 아하. 야. 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팟빵 운영 게시판에다가 그러니까요. 건의도 하셨더라고요. 야.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순위의 노예입니다. 아니, 우리만 순위의 노예가 아니고, 우리 수석님들.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신 것 완전- 같아요. 우리 정치는 놀이다. 즐기면서 하자며. 왜 이렇게 노예가 되고 있어? 근데 진짜 처음으로 들으러 오셨다가도 댓글들 보고는 약간 기겁을 하지 않으실까. 여기 왜 이렇게 청정해?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 하면서 막 이렇게. 또는 너무 많아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깜짝 정신이 놀라실 것 없네.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괜찮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말씀 잘 나누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이제 한 자릿수를 몇 번 찍다 보니까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네. 컨텐츠를 이렇게 날 방송으로 막 하면 안 되겠다.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와. 저희가 이제 대책을 해가지고. 뉴스 농장이 일주일에 저희가 3번 나가거든요. 그렇죠. 요 패턴을 아직 이해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편성을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 김프로쇼가 영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영화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 영화 볼까 말까를 보내드리고 화요일 날은 주주총회와 추천 영화 그리고 수요일 날부터 본격적으로 뉴스 농장 1, 2 그리고 그 다음에 영화 보고 듣자가 한번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뉴스 농장 3 어쩌라고 상담까지. 꽉 찬 일주일이네요. 네. 정말. 그래서 저 일주일에 8개를 이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말이 꽉 찼어 아주. 네. 그래서 김프로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쌍꺼풀 생겼어요, 제가. 좋지 뭐. 아무튼, 그래서 콘텐츠에 좀 내실을 다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뉴스 농장이 3개인데, 이거를 분야를 조금 나눠서 정치, 경제, 사회를 나눠가지고 분야별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 분야는 제가 하면 되니까 정치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사람을 모셔오면 누가 좋겠냐.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김광진 전 의원을 특급 게스트네요. 모셨습니다. 네. 엄청나. 그래도 배지를 한번 달아보신 분이 네. 뭘 좀 털어줘야. 마법의 성 부르신 그분 아니죠? 아니지. 네. 가수 김광진 아닌. 네. 네, 전 국회의원. 그래서 뭔가 이 국회 내부 사정도 좀 알고, 네.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읊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적당히 때묻은 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김광진 전 의원을 이제 섭외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어쩌라고 사연이 너무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빈약하다. 최희연 쌤을 모셔오기로 했습니다. 이야. 저희의 낚시에 바로 걸리시더라고요. 준비하고 계셨던 듯이. 바로 응하셨어요? 게시판에서 저희 낚시에 딱 역시. 걸리셔가지고 파닥파닥 하시는데. 약간 전화를 하고 나서 약간 한 2, 3초간의 침묵이 있었죠, 서로. 김프로입니다. 그랬더니, 네. 그리고 한 3초간 까마귀가 말없이. 울다가. 서로 무슨 말 할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 뭔가 이 프로포즈 반지를 가져간 남자처럼. 야. 모시겠습니까? 가야지. 그래가지고, 어쩌라고는 저희가 최연 쌤을 모시고, 네. 예전같이 조금 진중한 거든 뭐든 다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고민 상담을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저희가 1시간을 가질 거고요. 경제 분야가 문제예요. 경제에 아직 저희가 맞는 선수를 못 찾았어요. 야. 이거 까였단 얘기 되나? 몇 분 이제 후보가 있기는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실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조금 이제 어렵겠다는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경제 분야 뉴스를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분이 누가 있나? 까인 분들 이름 쭉 올릴 건데 아마. 올라오겠지.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경제 분야 뉴스를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뉴스를 조금 조곤조곤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마련하면 뉴스와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조금 콘텐츠가 알차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고민 상담도 좀 같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10위권 팟캐스트답게 네. 콘텐츠의 내실을 좀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댓글 소개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그때 한동안 한 3, 4일 동안은 다른 댓글 말고 데이브니어를 찬양해달라. 그렇지. 그렇게 이제 회복 좀 말씀드렸는데. 됐습니까? 회복 좀 됐어요? 네, 자존감 회복. 네. 야, 우울증 극복. 네. 이렇게 폭발적인 호응. 그렇지. 감사합니다. 야. 한번 읽어볼까요? 미소키님, 이분 또 뭐 늘 등장하시는 분인데, 하루 종일 듣고 싶은 쇼, 김프로 쇼, 하루 종일 듣고 싶은 목소리, 데이브 니어. 네. 에밀라 FR님. 와, 데이브니어 노래 너무 좋네요. 내가 찾던 목소리. 하울의 움직이는 성님, 난 데이브 니어 목소리가 나고 좋네. 데뷔녀를 하루 종일 댓글이 막 엄청나게 몰았어요. 그냥 보고 있어도 좋더라. 네. YSH님께서 착한 인상과 수조공이 묻었는데 노래를 부를 때는 따뜻한 거 소감이 터진다고. 잘 아시는지. 감사합니다. 네. 율투 성투 준투네. 데이브 니어의 말투는 퐁당퐁당한데 노래 소리는 점잖은 것이 이내 말로 들었다 놨다 합니다. 야, 말투가 퐁당퐁당하다는 표현 참. 퐁당퐁당. 우리와 노수의 화분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속닥하니 좋네요, 표현이죠. 손달님님. 저는 데이브니 목소리 좋은데요. 노래할 때와 평상시 말씀 느낌이 좀 달라서 다 좋습니다. 데이브니 당황하네요. 수족당에 상대 보이고 있어요. 생각보다 옷을 좀 진짜 한번 발기대로 하는 그리고 보니까 당적으로 오늘 수당이 떠적이야. 네. 빨간머리 엔티님, 데이브 니어 음악은 부드럽게 부른다. 흐르는 감물감에 걸리는 사람 발자국 소리. 바로 이런 느낌. 아름답게 잘 어울려지는데요. 느낌이 다섯 개. 와, 은퇴 콘서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네. 자, 그리고 니모누님께서 김프로가 그 패널로 TV조선 나가서 망할 TV조선 종편 심사 점수 잘 나오고 이미지 좋아질까 걱정입니다. 이런 감정의 충돌이란. 이렇게 쓰셨는데, 안 느끼셔도 됩니다. 잘렸어요. 바로 잘렸어. TV조선 안 나가, 이제? 참, 인생 몰라, 그치? 네. 뭘 몰라, 이럴 줄 알았어, 나는. 그래? 이렇게 빨리 잘릴 줄은 몰랐지, 나는. 작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가, 앵커가 바뀌었거든요? 네. 앵커가 바뀌고, 뭐, 코너스도 좀 줄어들고, 뭐, 그래서, 저희가 모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끊었는데 기분은 안 좋더라. 기분 안 좋지. 기분은 안 좋더라. 야. 여러분, TV조선 이제 안 보셔도 돼요. 예. 삭제하세요, 삭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이제 뭐, 내용 관련해가지고 화요일, 목요일 날 TV조선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프로시에서 하겠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이제. 네. 자, 그리고 데이브니어 목소리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본투비 퍼플님이 저의 사퇴하세요. 야, MP3로. MP3 파일로 만드셔가지고, 네, 대박이에요. 게시판에 공유해버리셨어. 야. 내가 들어봤거든? 정말 민망해 미쳐버리겠더라. 자, 그래서 지금 6월 달까지는 영화 상영회가 계속 있는데요. 6월 10일 날 로마 위드 러브 있습니다. 6월 3일 날 거는 매진됐어요. 야. 매진돼가지고 이거는 사실 수가 없으니까 6월 10일 날 로마 위드 러브가 있고 6월 9일 날 배감독님과 함께 GV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영화를 원래 자전거 탄 소년을 하기로 했는데 이걸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약간 고민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정이 되는 대로 제가 바로 공지를 뭐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다 해드릴 테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가 미리미리 이렇게 공지 안 드리는 이유는 티켓이 안 팔려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여기 집중하시도록. 배 감독이 추천하는 영화 코너가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컨텐츠가 좋더라. 그래요? 네. GV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6월 9일. 제가 보기에는 이동진 평론가가 하시는 거랑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쵸. 네.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것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배 감독한테 빨간 뿔테 안경만 씌우면 돼. 네. 네. 가성비로는 배 감독이 나을 수도 있다. 그렇죠. 출연료 없이 뿔테 안경 하나만 사면 돼. 네. 자, 코너 속의 코너 중에 최고의 코너. 이름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오, 지었어. 뭘로 지었어요? 까먹었네. 어젯밤에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인생이 애드립이야. 뭘 했어, 있기는 지금. 까먹었네. 내가 지금 최고의 코너 뭐 해가지고 조합한 단어가 있었는데. 네. 다음 방송 때 아마 생각날 겁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좋아요. 또 넘어갑니다. 네. 인생의 애드립이라. 자, 모두가 기다리는 바로 그 코너. 이것만 듣고 지나간다는 바로 그 코너. 선물 받으실 분. 술친구 한 박스. 음성 파일 보내주신 지구에 사는 외계인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5월인의 선크림,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늘 항상 올려주시는 데이브니어 칭송자 미소키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국 연변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3 한준호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 공개 방송 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드디어. 네. 6월 11일 6월 11일. 일요일 저녁 8시 11일. 네. 제주 하얀언덕 펜션에서 카페에서. 네. 녹음. 공개 방송. 공개 방송. 이야. 녹음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될지 모르겠어. 거기 이렇게 막 시스템이 없잖아요. 아니 뭐 하면 되죠. 시스템을 빌릴 수 있어요? 가지고 싸가야지. 스피커랑 뭐 이런 거를? 그건 현지에서 공수해야지. 아,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오. 그 은근히 게시판에 그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제주도 계신 분이나 또 제주도 가실 분들이 수줍게 이렇게 언제 가시나요 여쭤보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주말이 아니어서 네. 혹시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을 잡지 못한 게 영화 상영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할 수가 없어서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뭐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하시는 분들은 네. 많이 와주십시오. 그래도 일요일 저녁이니까. 일요일 저녁에. 네. 네. 자, 그리고 친구 술친구 후기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가서 좀 댓글 좀 달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 게시판에 술친구 한 박스 올라오신 분 네. 있잖아요. 사셨어요. 직접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야. 포에버모어님 감사합니다. 거의 쌍두마차예요. 네. 피아노 걸림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술친구 게시판 가셔가지고 저희 좌표 찍어가지고 댓글 남기기 놀이 요즘 좋아하시잖아요. 야, 맞다. 또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이엔슈테판. 여러분, 바이엔슈테판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네. 담당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게 네. 무슨 일인가 싶었겠지. 그렇죠. 김프로님이십니까? 그래서 네. 네. 그랬더니 한번 만나시죠.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지금 화요일날 하고 있는데 네. 수요일 저녁에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멤버들 다 같이. 네네네. 저만 오라고 그랬는데 네. 뭘 저만 가. 다 가야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가서 하여튼 우리 또 마케터가 협상도 해주시고. 네. 네. 여러분의 힘이 드디어 이렇게 현실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졌습니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엔슈테판을 저희가 어떻게 묶어가지고 그렇죠. 선물을 드리든 뭘 하든 네. 하여튼 저희 끌고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또 한참 메가박스 게시판에 폭격들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거 조금 더 이 전격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이게 보니까 바이엔슈테판은 네. 약간 규모가 작아서 그 몇 개 안 되는 댓글에 약간 멘붕이 오셨던 것 같아요. 움찔 하신 거지. 예. 한 달가에 한 개 댓글이 달리는 게시판에. 그렇지. 근데 이게 메가박스는 웬일이야? 담당자가 되게 의연하게 막 되게 공적으로. 내가 볼 때는 봇이 있는 것 같아. 어. 그 돌아가 다니는 그 답변이 네. 다 똑같아요. 그죠.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뭘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요. 오는 거 보니까 황 대리가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네. 별로 그다지 반응이 전폭적이지는 않다. 여러분, 출동하십시오. 무서운 조직이야. 그래서 이거. 뭔가 전폭적으로 그렇죠. 메가박스를 도배해 주셔야 네. 저희가 뭔가 메가박스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게 또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저희가 뭐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서 저 티켓 협찬 받으면 다 청취자들 여러분들 드리니까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나 이게 너무 웃겼어. 바이엔슈테판 게시판에 이 은혜를 모르면 까치만도 못하십니다. 까치가 은혜를 아나요? 은혜 갚은 까치 이런 게 있잖아. 그런가요? 야,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치이로님의 제주 하얀언덕 펜션 드디어 이제 예약자가. 김프로쇼 이름을 댄 예약자가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1호 예약자라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 게시판에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반성하자 올려주셨는데 이 점점 저희의 그 댓글 게시판에 영향력들이 현실 세계에 드러나고 있어요. 네.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깜짝 발표를 할까 합니다. 뭐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네. 인생의 애드립인 우리 김 선생께서 네. 다음 시간에 이 댓글 관련해서 어. 뭔가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깜짝 발표를 직접 하실 텐데요.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 네. 오케이.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뉴스농장 잡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듣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앞에 거를 돌린다 하시는데 앞에 것도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결국 본방송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사청문회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이제 인사청문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6월 한 달은 거의 뭐 청문회로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주주총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사청문회 전국이 한동안 펼쳐질 것이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이낙연 총리 건을 가지고 조금 더 어그로가 있더라고요. 네. 그냥 금방 뭐 분위기 탔을 때
쑥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네. 조금 초식이 시작됐어요. 이제 그렇죠. 자유한국당을 비롯해가지고 몇몇 언론들의 이제 초식이 시작돼가지고 뭔가 막 지금 발목을 잡고 막 이러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거 뭐 뉴스를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분들은 뭐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뭐 대충 흘려보시면 워낙 여기저기서 막 의혹을 막 연이어서 막 보도를 하니까 네. 그렇죠. 도대체 문제가 뭐가 있나 있기는 네. 하고 좀 약간 피로감이 오실 수도 있어서 옆에서 계속 문제 있다고 떠들면 문제 있나 보다 생각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초반에는 비판하는 얘기들을 언론이 전반적으로 좀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너무 띄워주는 것만 막 스타일이 달라졌다느니 인간적이라느니 막 이런 거 이제 미담 중심으로 막 쏟아내다가 이제 본격적인 청문회 시즌 되니까 막 또 나왔거든요. 네. 비슷하게. 그래서 약간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듯한 네. 내용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도대체 내용이 뭔가 쉽고 간결하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시사과외 선생 김프로 출동합니다. 우리 안 까고 먹나? 네.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저희 오프닝 맥주 좀 까고 가죠. 이번 주는 어떤 겁니까? 그냥 여러 가지 가져왔습니다. 뭐 네. 기네스, 뭐 아사히, 버드와이저, 호가든. 네. 오늘은 마음대로 먹나요? 그렇죠. 네. 각자 원하는 거 뭐 이렇게 막 자, 따라 그러면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한 병씩 갑시다. 콜? 네. 좋아. 병으로 그냥. 네. 저는 기네스 있고 그건 뭐야? 이거 아사히. 아사히. 요 아사히, 빨간 기네스, 버드와이저, 호가든. 호가든. 이렇게 네요. 기네스 플리즈. 기네스. 네. 기네스를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네스 펠트롤 좋아해요. 와우, 소리가. 너무 맞을 뻔했어. 최고다, 최고. 자, 그 다음에 데이비니언은 예, 요거 호가든 따는 거 먹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찍어볼까요? 호가든. 네. 야. 이건 탄산이 별로 안 들어있거든. 질소가 있어야 짱인데. 자, 우리 여름. 이비님은 기네스? 와우. 저는 아사히를 먹겠습니다. 라거를 좋아하는. 이게 탄산이 없는 거는 소리가 좀 안 나요. 아이고, 자, 네. 짠하겠습니다. 그 먹는 소리를, 마시는 소리를 좀 리얼하게 넣어달래요. 그러니까요. 따르는 소리 어마어마하다, 진짜. 아이, 좋아. 오, 야사하게 맛있네. 네. 자, 그래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네. 대해서 데이브니어가 정리를 하셨나요? 이낙연이 누구냐? 뭐 이거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별로 안 궁금해? 궁금해요. 오늘 분위기 좀 뭔가 다운돼 있는데 이거 지금. 답변봇, 궁금해요. 네, 우리 전주 이씨입니다. 네, 우리 1979년부터 동아일보 기자로 21년간 재직.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광주 북성중학교, 뭐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하시고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네, 동아일보에서 21년간 재직했다는 거가 또 유명하고요. 2000년에 16대 총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발탁으로 이제 전라남도 한평 영광 쪽에서 출마해가지고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4선 의원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의원 지냈고 새천년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거의 대변인 전문이시던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아마 취임사도 연설문도 작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대변인 시절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작성 참여하고요. 뭐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14년부터 2017년 5월 12일까지는 전라남도 도지사까지 지낸 안 한 게 없는 분이죠, 사실은. 근데 제일 컸던 게 일단 뭐 위장 전입이죠. 네, 위장 전입. 그것도- 나머지 것들은 잘 기억 안 나게 위장 전입만 계속 하니까. 그렇죠. 요즘 이제 뭐 다 위장 전입이 문제다. 강경화도 네. 그렇고 부인의 위장 전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1989년 3월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했다가 그해 12월에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겼대요. 근데 이제 이유가 뭐 미술교사였던 부인의 학교 배정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라고 이제 스스로 그냥 인정은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좋은 데를 배정을 받으려고 주소지를 옮겼다가 네. 이제 다시 뭐 옮긴 건데 네. 89년도 일이고 관련해가지고는 6개 정도 의혹이 있더라고요. 전남지사 경선할 때 당비 대납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측근을 전남도에서 이제 채용을 했다. 근데 해명하기로는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불찰이다. 뭐 보은 인사나 이런 건 아니다. 그 부인 그림을 900만 원에 전남개발공사가 이제 샀는데 이때 국회의원 이낙연 요게 이게 찍혀 있는 걸 보내서
이게 뭔가 비싼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부적절한 처신 아니냐. 근데 이것도 뭐 어쨌든 구매자가 지역공사인지 몰랐고 당신은 전남지사를 취임하기는 11개월 전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국회의원 때니까 네. 뭐 부적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 89년도 강남 논현동으로 이제 부인이 주소지 바꾼 이제 위장전입 문제가 있고요. 아들 병역 면제 가지고 또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어깨 탈골로 면제 판정을 받고 이제 뇌수술도 하고 본인이 입대를 하고 싶다는 탄원서를 그렇죠. 제출을 그걸로 쏙 했었는데 들어갔죠. 네. 질문하는 의원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의원들의 이제 병역 기록을 가지고 이제 막 그렇죠. 문자들을 보내시고 막 난리가 났었죠. 네. 그리고 아들의 소득 범위를 넘어선 전세금이 있었는데 네. 이거 아들이 모아놓은 예금하고 축의금 등으로 뭐 충당을 한 거고 따로 뭐 보태준 거는 아니다. 네. 그리고 뭐 부인 그림이 이제 뭐 대작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니다. 네. 뭐 이거 심각한 모욕감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6가지로 얘기가 됐는데 29일 날 분위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전병현 정무수석이 이제 국회에 찾아가가지고 2005년 7월 이후에 위장전입 전력을 가진 인사들은 이제 앞으로 안 쓰겠다. 왜 그게 2005년 7월이죠? 이때가 이제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들. 네. 청문제도가 도입된 때가 2005년 7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뭔가 이 위장전입을 하고 뭐 이런 행적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오케이. 네, 라고 이제 2005년으로 둔 건데 요걸 가지고도 이제 까는 사람들은 적용해보니까 이때 이후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괜히 이거 뭐 그냥 자기적인 시점 설정 아니냐? 그렇지 네, 않느냐라고 네. 이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점을 이제 설정하기는 해야 될 테니까 무조건 안 된다 하기는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워낙 많아서 네. 이거 약간 이제 법령의 위비 때문에 오는 거가 있기도 하고 이제 투기 목적이거나 아니면 뭐 교육 때문이거나 대표적인 게 이제 투기거나 교육이잖아요. 부동산 투기가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교육은 그보다는 살짝 급이 낮은. 그럴 수 있지, 그 그거에 정도. 대해서는 네. 이제 뭐 의견이 조금 갈릴 텐데 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도 뭐 엄격하게 보는 사람들은 네. 본인의 자녀를 위해서 특혜를 주는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공직자를 맡는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그놈의 학군 때문에. 네. 뭐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또 그거 나름대로 이제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고 29일 날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양해 바란다. 네. 사과는 안 했어요. 네. 사과는 아니고 좀 양해해달라. 갑자기 인수위가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준 설정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어가지고 기준을 못 정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정의당은 뭐 녹음하는 지금 시점에는 큰 문제 없으면 그냥 통과를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한 것 같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 그래서 인준 요청을 거부하고 네. 나머지 이제 강경화, 김상조에 대해서도 후보에 대해서도 지명을 철회하겠다. 뭐 이런 이제 지명을 철회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뉴스창을 열어보니까 이낙연 총리 청문회 보고서는 내일 오전에 채택하고 인준안 표결을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네. 이게 국회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한 사람의 과반 찬성만 하면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통과는 뭐 무난하게 이제 될 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이제 어그로를 계속 이제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요렇게 뭐 이낙연 총리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개요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 5대 원칙을 발표했잖아요. 네. 인사 5대 원칙.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물 표절 요거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에서 배제를 하겠다. 네. 요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근데 이거를 정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고 2016년 12월 13일 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네. 4일 뒤에 다른 데서 이제 뭐 포럼 자리에서 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제 대권 행보를 보이면서 각을 좀 세우기 위해서 했다는 뭐 그런 해석도 있고. 대원칙을 제시한 거죠. 그때만 해도 이제 사회가 공정사회 이게 굉장히 큰 네. 아젠다였기 때문에 선명성을 먼저 부각시키려고 하신 거겠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위장전입 의혹들이 뭐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네. 결국은 이게 발목을 잡은 거냐? 뭐 발목을 잡힌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막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굳이 얘기하면 발목 잡힐 일이냐 전체 유권자들이 바라보기엔 발목 잡힐 일이 아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네. 네, 78% 이상이. 네. 야당이 어쨌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대통령이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는 잘 안 하거든요. 인사에 대해서. 근데 네.
콕 집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요게 이제 대전제로 계속해서 어그로를 끄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이낙연 총리의 위장 전입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새 정부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고공행진 살짝 스크래치를 내고 싶다. 찬물을 그런 좀 마음인 거죠. 끼얹어보겠다. 네. 왜냐하면 투표 들어가면 어차피 통과돼요. 이 숫자상 들어가고 투표하면 통과될 건데 그 전에 이제 스크래치는 한번 살짝 내고 가겠다. 자존심상. 네. 뭐 이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위장 전입에 대한 게 계속 말을 잘 만들어. 데일리 아닌가요? 인터넷을 보니까 네. 문재인 정권 인사가 위장병이래. 위장 전입과 병역 의혹. 위장병. 네, 위장병. 말 잘 만들잖아요, 진짜. 그러네요. 네. 기자들을 왜 이렇게 말 잘 만드나? 모르겠어. 데일리안이라 그런가. 근데 위장 전입이 괜찮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저 있죠. 있어요? 저 사람 공직 안 되겠네. 나 있지. 나 공직 안 할 거야. 왜, 어떻게 저는, 해봤는데? 왜 했냐면, 기자 초년병 때 위장 전입을 했는데, 네. 친척 집이 석관동 이런 데 있었어요. 네, 지금 김 선생 살고 계시는 석관동에. 네. 거기에다가 제가 거기 주소를. 공기 좋아. 네, 거기다 주소를 해놨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회사가 목동이니까, 목동에다 오피스텔을 얻었는데, 전입을 안 받아주는 거야. 건물주가 안 받아주죠. 그렇죠. 네. 왜냐면 세금 내기 싫으니까. 1가구 2주택이 되면 네, 안 되니까 그거를 사무실로 내놓고 거기단 전입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근데 어디 서울에 저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지를 지방에 둘 수도 없고. 네. 네. 그래서 친척 집에다가 한동안 그거를 뒀는데 야 내가 어디를 조지는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아니 만나는 건 좋은데 회사로 오셔가지고 그러면 얘기를 제가 들어보겠다. 그래서 회사로 와가지고 해명을 막 했어. 근데 얘기가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잘 알겠다. 반영해서 쓰겠다. 그랬는데 이제 후달리니까 기사를 빼달라고 연락을 하면서 이제 만나러 오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석관동 집을 찾아갔어. 주소지가 거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길 5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이고. 못 만났다는 거야. 근데 내가 안 사는데 어떻게 만나 나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 막 저를 힐난하는 거지. 이제 막 씹어 돌리는 거죠. 전화를 하고 그렇게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도 매몰차게 안 나오더라. 이 사람아 내가 살아야 나오지. 여기서. 그래요. 위장 전입이란 게 되게 범위가 넓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주소지가 안 돼 있으면 다 위장 전입으로 지금 돼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사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 위장 전입을 했느냐. 왜 그랬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준을 삼을 수 있을 만한, 이 사람이 공직을 수행하는 데는 좀 부적절할 수 있겠다. 그걸 비춰볼 수 있을 만한 기준이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그렇죠. 할 텐데, 지금 언론에서 막 위장전입이라는 명칭을 달아가지고 쓰는 거를 보면, 과연 그런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강남에 재건축되는 아파트 그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 주소지 해놓은 다음에 실제로 딴 데 살고 이런 식으로 위장전입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구 정권에서 위장전입에 문제가 됐던 인사들은 대부분 그런 거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내용들로 위장전입이 문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김프로 좋아하는 선후와 경중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위장전입은 안 된다. 이거는 현재 현실이랑 안 맞잖아. 그래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 전입의 경우는 부인이 어쨌든 좀 좋은 곳으로 배정을 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러면 이거를 본인의 공직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따져봐야 되는 약간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부인이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건 어쨌든 허락했던 것이니까 네. 문제가 있다고 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워낙 오래전 일인데다가 그거를 다루는 태도가 그럼 어떤 것이냐.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부적절했다. 앞으로 반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없었던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김 선생은 어떻게 위장 전입 하셨어요? 저는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사 가면 항상 거기 전입신고하고 쭉 사는데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보통 저는 애도 없고 부동산 투기할 돈도 없고 그 때문에 이사 가는데 김프로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주나 집주인이 위장 전입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럼 별로 할 일이 없었죠. 저는. 그렇죠. 네. 네. 그럼 공직하면 되겠다. 이거 말고도 흠결이 너무 많아. 이거 말고 너무 많아. 근데 저는 약간 좀
이제 오늘 욕 엄청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위장 전입, 그러니까 김프로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공직을 한다는 거는 되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김상조, 강경화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 잘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위장 전입이란 말, 물론 이제 단어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좀 세. 그리고 원래는 그런 단어는 없고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데 그게 한 20년 정도 된 법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세칙을 좀 잘 고쳐야 된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그 야당이 지금 괜히 스크래치 내려고 하는 거야라고만 생각을 하면 물론 그러면은 있는데 네. 명확하게 그건 인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대응하면은 이 여당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당했던 거랑 기준이 별로 하는 행동들이나 어떤 그 반응들이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유가 있는 건데 조금 덜 더럽고 뭐 좀 괜찮은 거고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했던 원칙들이 약간 되게 지금 구차하고 구질구질하게 되잖아요. 약간 좀 무색해지는 약간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오히려 여당에서 국민들에게 맡겨야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인기가 많으니까 네. 말 끝을 다 국민에게 물어봤을 땐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래로 나오거든요. 근데 네. 다 무조건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하면 또 괜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기나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으로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건물주 하고 싶은 게 김프로랑 저도 건물주 하고 싶은 게 우리 꿈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세 못 내겠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럴 정도로 세는 안 받아도 돼. 내가 안 내면 좋겠어. 우리 사회에 우리의 욕망을 투여하는 거고 교육 우리 자식 어떻게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뭐 강경화 내정자가 물론 이제 친척 집에 했다고 했지만 그것도 알고 보니 이대 교장 집이었다는 등 이제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 걸 보면 그 시대에 또 우리 주변에 지금도 그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좀 당연한 얘기들이거든요. 우리의 민낯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서민이니까 무조건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서민이어도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교육 때문에. 네. 그렇잖아. 같은 예를 들어 월드컵 상암 단지에 뭐 6단지다 그러면 길 하나 건너면은 학교가 달라져. 예를 네. 들어.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옮기고 싶은 게 당연한 욕구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은 이 사회가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좀 저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를 하면서 같이 가되 겸손하고 자성은 하는 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정치는 보통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거는 최선을 꿈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속적인 차악 선택이 쌓이면 언젠가는 차선을 선택하게 되고 또 최선을 선택하는 날이 올 거다. 저는 이 주민등록법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 국민들은 좀 같이 좀 자성하고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대신에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갖고 좋은 인재들이니까 정면 돌파하고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세 가지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사안인가를 일단은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것이 공직 수행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를 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문제가 돼서 나오는 거는 조금이라도 이제 이상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그러면 이 후보자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네. 가 이제 그 세 가지 기준을 놓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 경우에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것이 부인이 만약에 위장 전입을 했던 것이 본인의 공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것이며 본인이 총리로서 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가릴 수 있을 것이냐. 네. 그쵸.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네. 네. 그것이 다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뭐 그거를 봐야 될 텐데 자, 그럼 그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이번 사태를 얘기를 해보죠. 저는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부인이 그렇게 갔던 것이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기는 했지만 네. 그거는 조금 문제 소지는 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암묵적으로 본인이 허용한 것이니까 뭐 주소지를 바꾸는 거를 남편이 전혀 모르게 본인이 혼자 했을 리는 없을 테고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정도 법을 어기거나 짱구를 굴려가지고 내 사익을 좀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니까 그거에 있어서는 어떤가?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데다가 그 이후에 비슷한 일이 그럼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있는가를 좀 살펴야 될 텐데 네. 89년 이후에는 비슷한 패턴의 다른 것들이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나온 걸로만 보면. 네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뭔가 지금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좀 위협이 될 것이냐. 뭐 그럴 여지는 조금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고 별로 없죠. 그거가 본인이 지적을 받았을 때 네. 반성한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도 그렇게 뭐 걱정하거나 우려될 정도는 아니니까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이렇게 뭐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효과로 본인이 어쨌든 뭐 약간의 불명예스러운 거를 또 감수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면 크게 무리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은 들었거든요. 저도 사회 법률이란 게 그렇잖아요. 법 있고 사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사의 삶이 있고 그걸 정리한 게 법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삶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89년이면 벌써 언제야? 이게 지금 거의 20년 돼가죠. 30년 아니고? 30년 전. 거의 30년 돼가죠. 한 27, 8년 전이잖아요. 89년도에 사람들이 살아갔을 때 어떤 그 삶과 지금의 삶은 달라도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주소지를 옮겨서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물론 법률상으로는 뭐 문제 삼자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탄받을 만한 부도덕한 행위였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어떤 여러 사람들이 다 그냥 편의상 했던 일들이다 생각할 수 있다면 오케이. 그땐 그랬겠지. 그때 사회 통념에 있어서 범죄가 아니었다면 지금에 있어서 문제 삼을 거는 좀 없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편법 아닌가요? 문제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물론 편법을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누구나가 그런 정도는 해주고 교육 공무원을 채용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교육청들에서도 그런 정도 문제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케이스들이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의 경우는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할 여력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여력이다. 그렇죠. 내가 그쪽에 갈 수 있는 재력이나 네. 그런 여유가 되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여서.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직접 내가 그 집을 얻는 게 아니고 전입은 말했던 것처럼 친척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친척이 거기 안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꼭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지는 뭐 그렇게까지 막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차이의 차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는. 아니요, 왜냐면 강남 논현동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강남 논현동이 그렇게 막 하지는 않더라도 네. 강남 논현동의 친척이나 내가 거기에 뭔가를 부탁해가지고 부탁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개인 간에 되는 것을 이거 굉장한 범법으로 처벌을 하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쟁점이 좀 갈리는 것 같아, 시각이. 예를 들어서 강남 논현동이라고 해도 지금도요, 500에 20짜리 방이 있어요. 돈이 근데-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그럼 할 수 있어. 아니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논현동에 있는 어떤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거기 친척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 거기에 자기 아이를 전입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가.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때 했던 그런 패턴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 진짜 문제인데, 그 시점에, 그 89년도의 정서와 그 사회적인 어떤 룰과 암묵적인 합의라는 거를 고려해 본다면, 그게 그렇게 길바닥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쟨 문제가 있어라고 지탄받을 문제냐라는 얘기인 거지. 김프로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구나 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은 어떤 권력이나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 그걸 봤을 때 후자에 가깝다는 후자에 거죠, 가깝다라고 저는 후자에 얘기를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면 네. 정말 너무 어렵게 힘든 가정에서 있어가지고 친구도 없고 정말 빡빡하게 살고 있는 선생님의 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려운 오지,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오지로만 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뭔가 공정한 룰을 만들고
공익을 실현해가지고 그거를 집행하는 사람의 자리에 가는 사람으로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는 일이 30년 중간에 있었느냐를 보는 거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거 자체가 만약에 뭐 몇 년 전에 네. 뭐 있었던 일이라 그러면 그거 자체는 전 심각한 흠결이 그거 될 수 있다고 심각하죠. 보는데 네.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네.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30년 전이라면 네. 우리가 정상 참작을 해야 될 요소가 여러 가지가 더 생기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비슷한 패턴, 그러니까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뭔가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 뭐 이런 시도들에 대한 뭐 이런 시도들이 네. 있었느냐를 먼저 보고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그렇죠. 죄송하다. 네. 명확하잖아. 라고 반성을 했다고 하면 네. 그 정도는 30년 전에 부적절한 일이었지만 비슷한 패턴이 그 이후에 발견되지 않고 네.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을 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숨기는 게 아니고 네. 뭐 떳떳하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네. 그러면 뭐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법 위에 일반인의 법감정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이란 건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법이 우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이 먼저고 사람이 후순위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의 삶이 있고 그걸 위해서 법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물어본단 말이지. 그게 그렇게 큰 죄니? 국무총리 하기에? 아니거든. 별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크래치를 내기 위한, 흠집을 위한 흠집 같은 거지. 그거 자체가 우리가 막, 야, 이거는 과연 국무총리를 맡을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이런 요소는 전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2000년 7월에 서울 중구에 있는 이제 아파트로 장녀하고 함께 이제 전입신고를 했는데, 네. 그때가 이제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딸이 좀 자기가 다녔던 학교로 좀 다니면 좋겠다. 이화여고든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화여고에 좀 적응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거기로 이제 전입신고를 해서 네. 학교로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석 달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원래 살던 연희동으로 이제 주소지를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딸이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적응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인이 옛날에 다녔던 학교, 은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했다는 건데, 요 이후에 문제가 된 건지 또 거짓말 논란 해가지고 막 붙이는데, 그 집 주인이 원래 친척집이라고 그쵸. 했는데. 친척집이라고 네. 설명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화여고에 있던 옛날 교장 선생님,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은사가 네. 거기에 이제 전세권자여서 네. 거기다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던 거라서 야 이게 친척이 아니었잖아, 거짓말 아니야? 라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한 건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청문회에서 다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경화 여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좀 판단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물론 저는 그분의 외모 하나만으로 지금 마음은 다 녹아 있지만 이미 끝났지. 네, 저는 그분의 그 흰머리와 눈썹, 모든 것이 정말 반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에요. 네. 아 진짜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까? 뭔가 멋있잖아.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이. 그냥 얼굴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되게 남의 어떤 의견보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독립성과 어떤 자주성이 되게 분명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요. 그건 뭐 사견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 역시 위장 전입 때문에 이분이 그 외무부 장관을 못할 건 아니다. 못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그냥 문재인 정부가 밀고 나가야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분 같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청문회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너무 당연하고 왜냐면 그분도 이화여고의 그 옛날 교장 선생님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그런 거를 감히 꾸겠어요. 그리고 이왕 딸 보내는데 우리 쉽잖아. 네트워크 있고 관계 있고 돈 있으면은 그래 그럼 잘 됐네. 은사님한테 말해서 거기 좀 1년 좀 있다가 옮기지 뭐 이렇게 이런 말투를 이렇게 해버리면 금방인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잖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네, 그러니까 저는 가진 분들이 어떤 그런 특권을 나는 되게 쉽게 누릴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언제나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은 지금 다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무난하게 또 그건 뭐 야당이 뭐라 해도 임명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김상조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뭐냐면
이분은 2차례나 위장 전입 그게 있고 최근에는 무슨 처제네 집인가 뭐 이렇게 그런 관련된 엮은 게 좀 여러 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경제에서 또 문제가 있다? 빠삭하고 문제가 있다? 약간 네. 저는 전혀 달라요. 그래요? 네, 제일 경하다고. 오히려 네, 제일 경하다. 오히려 왜냐면 이분이 위장전이 문제가 된 게 1994년 3월에 네. 경기도 구리시의 교문동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네. 를 이제- 현재 구리 두산 아파트 동현 아파트입니다 당시. 그럼 부동은 아니겠다. 네. 근데 어쨌든 그 건너편에 친척이 사는 아파트를 이제 분가를 한 거예요. 초등학교를 입학하기를 앞두고. 네. 그래서 그 어차피 자기가 살던 데 동네니까 네. 거기다가 살고 그 97년도에 부인이 교사인데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 계속 살던 데니까 초등학교를 여기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발령이 2월에 났는데 1월 달에 주소지를 옮긴 거예요. 친척 집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니게 했어. 그래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건 할 짓이 아닌 거지. 그래서 2주 만에 그래서 17일인가 있다가 부인이 교사를 그만둡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는 애를 못 키운다. 지방에 가 있고 애가 친척집에서 크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교사를 네, 네. 본인들은 본인들은 가족이 다 중랑구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했던 것이 위장 전입인 건데 이것이 그러면 어떤 파락군 내지는 교육적인 특혜를 위해 가지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좀 전혀 아니죠.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는 문제가 좀 아닌 것 같다고 보고 네. 두 번째 거는 1999년도 2월에 이 양반이 은마아파트 목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제가 전세 살던 데 옆에 아파트인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근데 거의 1억 7천인가 이제 뭐 주고 이제 거기를 샀는데 야, 진짜 다원 쌌다, 계약서도 옛날에는.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살 때 이제 1억 7,500에 샀는데 그걸 이제 5천. 5천만 원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네. 이제 조금 별개인데 네. 위장전입 문제만 보자면 이 양반이 이제 99년에 거기에 이제 살다가 2002년에 대치동 음마 아파트로 전세로 이사를 갑니다. 뭐 강남권에 이제 있었겠죠. 뭐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로 본가는 목동에 놔두고 대치동으로 가서 살다가 예일대 연수를 2004년에 가요. 네. 그래서 2004년 8월에 가면서 주소지를 음마 아파트에다가 안 놓고 자기가 전세 준 목동. 세입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네. 우편물을 받아야 되는데 빈집에 우편물이 계속 쌓이면 좀 그러니까 요 우편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우편물을 받으려고 주소지를 거기다 해놓고 2005년에 귀국해가지고 다시 음마 아파트로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편의를 위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편물을 편의를 받기 위한. 위해서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데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말소하고 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말소하고 가는 게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 말소하면 우편물 어디서 받아? 어차피 예일로 가셨을 때 단기 연수를 가야 되니까. 단기 연수잖아요. 그게 이제 전세 기간이니 뭐니 이런 게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 집을 뺄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편물은 받아야 되니까 저쪽으로 넘긴 거 아니에요. 빈집에 계속 우편물 쌓이면 네. 도둑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중요도를 찾아가지고 혹시 중요한 게 오면 연락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좀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옮겨놓은 거라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위장전입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고 그렇죠. 첫 번째 94년도, 97년도 이때 위장전입을 했던 것도 뭔가 파락군에다가 좋은 환경에서 내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 가지고 무리수를 둬서 했다기보다는 엄마가 지방으로 가니까 친척집에다가 애를 살게 했다. 이거 안 되겠으니까 엄마가 교사를 그만두고 집에 다 올라와서 이사를 간 건데 이거를 위장전입 문제로 삼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위장전입에 있어서 김상조 후보자한테 문제를 삼는 거는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 대치동 그리고 목동의 경우는 설명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우편물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그분의 설명이고 정말 그분의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봐야 될 게 그러면 단기 연수를 가 있는 1년 동안 네. 도대체 왜 세입자가 살고 있는 데다가 그러면 바꿔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냐? 그러네. 네.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네요. 본인 세입자한테 부탁해가지고 뭐 집주인이니까 갑질을 했다라고 뭐 얘기를 하려면 할 수는 있을 텐데 이게 김프로만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다 짜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문제가 되는 안 게 하는 거예요. 위장전입은 저는 이제 택도 없다고 보는데
다운 계약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옛날에 아파트 딱지를 사고가 60, 70년대 개발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든 돈을 벌려면 막 벌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때 우리의 열심들, 그쪽을 향한 그 열망과 열심들이 정보거든. 정보를 누가 어떻게 독점하느냐, 어떻게 공유하느냐인데 우리 사회가 그런 거에 되게 물들어 있는 때 중에 또 다운 계약서도 그런 하나의 편법 중에 하나고. 이거를 지지할 생각은 없는데 이때 다운 계약서가 왜 있었냐면 이게 불법이 아니어서 지금은 그쵸, 이렇게 그쵸. 하면 처벌을 받는데 예, 그때는 그쵸. 그건 아니지. 처벌은 예. 안 받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운 계약서를 쓰면 파는 사람도 좋고 사는 네. 사람도 좋단 말이야. 맞아요. 서로 세금 줄이는 거 세금 아니에요? 줄이고, 예.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세금 적게 냅시다. 해가지고 맞으면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했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30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상상한다면 세금을 제대로 내고 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되게 복지를 누리는 거에 대해 꿈을 꿀 거 아니에요. 애가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네. 아니, 그런 거거든. 그렇게 나가야만 해.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는 구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바꿔서 말하면 그게 누구나 그냥 의뢰 그런 거니까 세금 좀 아낍시다가 꼭 좋으냐. 그건 이제 좀. 근데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따지면 집을 살 때는 다운 계약서를 안 쓰면 집을 안 팔았을 거거든요. 그 당시는 또 그렇지. 분양을 받은 거면 문제가 좀 다를 텐데 네. 집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 집주인이 다운 계약서 네. 안 쓰면 안 팔았을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물론 그 네. 원칙대로 생각하면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 법도 지금 이제 미비한 거를 바뀐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처벌을 받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다 집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원칙대로 내고 사면 안 팝니다. 아니, 물론 올고든 주인을 만나면 그렇게 할 텐데 그 많은 세금을 내고 쉽지 안 않지.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비난을 지금의 잣대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런 법이 제정되는 건 어떤 때냐면은 보통 법을 제정하는 데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해먹고 있을 때 그걸 한참 지나고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고 그럼 이제 우리 법을 좀 제대로 해야 될까 이렇다는 거야. 사회에 많은 그럴 제도들이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쉴드를 치기는 조금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아예 무시하기도 또 좀 애매해서 뭐 그렇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쌍수를 들고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범법자들이 너무 많은데 예. 그럼 이게 우리의 민낯인데, 그러면 앞으로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공직자를 선택한다고 할 때, 그럼 위장 전입했어?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 이 문제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거도 기준이 어쨌든 있어야 되니까 기준을 들여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그럼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를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거에 대해서 막 핏대를 올리면서 이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는 게 아니라면 김무성처럼. 그럴 수 있지. 내가 그 트렁크 좀 밀 수 있지. 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당시에 뭐 그렇기는 했지만 사회 분위기가 다 그렇긴 했지만 죄송하다라고 하는지를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과연 그 당시에는 집을 파는 사람이 이렇게 내가 원래대로 제값 주고는 산다 그러면 안 팔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이거를 사서 정말 투기로 내가 왜냐면 목동 집값이 많이 뛰긴 했거든. 엄청 뛰었지, 지금. 아, 무슨 야, 일이야. 1억 7천으로 여기를 샀었어. 야, 지금 지금, 매물가가 상당한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사는 데 있어서 정말 투기를 위해 가지고 막 샀던 것이냐.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약간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그렇게 결정적인 흠결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약한 거 아닌가. 뭐 많이 약하죠. 그러니까 반성은 하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넘어갈 건 아니죠. 다만 반성하시고 김프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흠결 요소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번 거를 계기로 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라는 거를 이번 거를 계기로 이제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네. 이걸 계기로 삼아야지. 잘못을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 내정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재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워낙 그 삼성 무슨 뭐라고 그러죠? 별명이 있잖아요. 저승사자 네. 뭐 등등.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재벌 개혁 그리고 분명히 부자들한테 세금이
또 재벌들에 대해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세금 같은 게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긴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뒤에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명분을 쌓기 위한 반대를 하는 소리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의 그런 그 핑계들은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재벌 개혁이나 내지는 그런 거를 막 본인이 외쳤던 거에 비해서 심각한 흠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저는 요 두 가지 문제는 들었는데 네네. 물론 다운 계약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를 어쨌든 목동이 나중에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현실적인 것도 고려를 못할 건 아닌 거 아니야? 약간 좀 뭐 시쳇말로 까리하다 뭐 이렇게 네. 좀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도 5개가 더 있어요. 일단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2011년에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뭔가 보직의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요건 이제 요렇게만 들으면 우병우 아들하고 그쵸.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핸들링이 강했던 바로 그. 그래서 기사들을 보면 꼭 그 뒤에 요 사적으로 이게 붙어요. 그쵸. 우병우 뭐 민정수석에 이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뭐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네. 뭐 이런 게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그 전망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요거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따져보면 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직이 나랑 똑같아. 아, 그래? 뭔데? 35사단에 입교를 했어요. 35사단이 어디 있냐면 전주에 있어요. 네. 35사단 신교대가. 그래서 거기 신병교육대를 갔다가 이 친구가 3월 달에 6탄약창 경비중대로 가거든요. 네. 제가 탄약창으로 갔어요. 35사 신교대를 나와서 네. 저는 11탄약창을 갔거든요. 네. 그래서 탄약창의 경비중대에는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루 종일 보초만 쓰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보직이 꽃보직이야. 그러니까 주 업무가 네. 그냥 소총병이면 네. 1시간 산 타고 올라가서 네. 초소에 가가지고 2시간 경계 근무 쓰고 그냥 뭐 내려오고. 이렇게 있다가 1시간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루에 3번 하면 하루가 끝나거든요. 네. 이제 그거 하는 거 계속.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내려와서 잠깐 쉬는 시간에는 이제 작업하고. 김프로 그걸 한 거예요? 그거 했죠. 그동안 뭐 했어? 아니, 그러다가, 들어봐.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 친구가 창장실, 6탄약 창이니까, 이 6탄약 창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탄약 창고의 부대장. 대빵. 네. 그 탄약창이 이제 탄약병이 있고 경비병이 있는데, 왜냐면 탄약고에 탄을 막 집어넣고, 빼고, 이런 애들이 탄약병이고, 대충 넘어가.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철책을 세워놓고 경계하는 탄약고를 지키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2개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그 부대의 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의 비서가 창장 당번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 거야. 왜냐면 거기는 좋은 학교 나온 애들, 똘똘한 애들, 이런 애들을 불러가거든요. 네. 그럼 뭐 하냐면 제가 불려갔었어요. 비서 자리로. 당번병으로. 그래서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 창장 당번병으로 불려가면 그 창장이 있는 그 사무실 앞에 조그마한 요 방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비서하는 거예요. 전화 오면 문제 있네. 커피 타고 커피 타고 뭐 저 이렇게 스케줄 관리하고 전화 오면 전화 바꿔드리고 뭐 가서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허드렛 비서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좋다고 느껴져서 굉장히 꽃보직으로 아는데 저는 이거 갔다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욕을 정말 돼지게 먹었어. 왜냐면 그 이제 행정과장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저는 창장 당번병 안 하겠습니다. 돌려보내주세요. 이랬다가 개 쌍욕을 먹었거든요. 이런 지 쫓다고 새끼가 생각해가지고 와가지고 보내줬더니 어디 감히 뭐 근데 결국은 그래서 돌아갔거든요. 근데 당번병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365일 거기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과가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나와서 창장실에 앉아 있어. 퇴근할 때까지 데스크에 앉아 있어요. 아우, 지겨워. 커피 타고 생각만 청소하고 힘들다. 앉아있어 타자 치고 문서 치고 계속 그것만 해. 와. 눈치 보고 전화 받고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느라 처음엔 너무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몸이 새하얘져. 햇빛을 볼 일이 없어. 정말로. 애가 백인이 돼서 나타나. 돼지, 그러니까 하얀 돼지가 돼요. 하얀 돼지. 살은 운동도 안 찌고 하니까. 계속. 운동을 할 수준이 없지. 거기 가서 뭘 하겠어. 어.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커피 타고 뭐 하고 이러면 뽀해서 살이. 그래서 살은 디릭디릭 찌지. 그래서 그것만 하다가 나와. 근데 여기서는 특혜를 뭘 주냐면, 네. 너무 고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편하다고는 하는데 하루 종일 거기 앉아가지고 그 눈칫밥 먹으면서 또 약간 성격 이상한 청장 만나면 정말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휴가를 자주 줘요. 왜냐하면 일반 군인들처럼 빠져도 다른 애가 땜빵을 하고 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네. 그 또 비서를 하면 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휴가를 어떻게 보내냐면 달로 쪼개서 보내요. 뭐 15일 휴가 뭐 이런 거 안 보내고 제 그 업무 공백이 없어야 되니까 짧게. 매달 이렇게 잘라가지고 휴가를 내보내주는 걸로 대신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매달 뭐 5일에서 9일씩 휴가를 나갔다. 네. 평균. 그걸로 문제를 삼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렇게 가요. 원래 휴가를 자주 가. 달마다 끊어서. 그리고 짧게 휴가 외출을 자주 가는 걸로 대신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건 특혜로 보기 좀 어렵다. 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뽑아가긴 하는데 학력이 좋으니까 갔긴 했을 텐데 보직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청장 당번병으로 가면 당연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들 특혜육은 별로 얘기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네. 그리고 부인이 고등학교 영어 강사를 채용되는데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 막 보도를 하거든요. 토익 기준이 901점이라는 거예요. 900점 이상이니까 뭐 901점이겠지. 근데 900점이었대. 그래서 지원 요건보다 점수가 1점 모자란데. 안 되겠네.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 야.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열심히들 찾았다. 와. 그러니까 대단하다. 채용 공고를 1차로 했는데 응모자가 아무도 없었대요. 이 사람 말고. 네. 2차로 했는데도 응모자가 없어서 이전에 초등학교에서 회화 강사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이력이 있어서 참작이 돼서 900점 이상이니까 이제 통과를 시켜줬다는데 이게 이제 특혜 아니냐고 조선일보가 이걸 찾아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열심히 해. 애쓴다고 생각이 들지. 애쓴다 900점 진짜. 이상이냐 초과냐 이거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빵원이다. 그래서 이거 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간 연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근데 요거 보통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알지만 연말정산 이거 할 때 회사에다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 그 신용카드 쓴 걸 보니까 2016년에 993만 원, 2015년에 1796만 원, 2014년에는 1131만 원. 그러니까 평균 한 1300만 원쯤 쓴 거예요. 네. 근데 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기 연봉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500만 원 이상은 신용카드로 써야 거기서 소득공제를 받는 건데 이거는 다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내봐야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서류를 안 낸 거야. 네. 근데 이거를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왜 서류를 안 냈냐며. 아니 그 뭐가 있는 신용카드 거 아니냐며. 영원히 말이 되냐. 뭔가 현금으로 딴 데 돌려 쓴 거 아니냐며. 아이, 이것도 조선일보 찾았어요. 아니 현금으로 돌려서 쓰면 뭐 어쩔 거야. 사실 현금으로 쓰면 뭐. 이 현금 영어 영수증도 안 붙어 있고 신용카드도 안 붙어 있으니 뭔가 이거 구린내가 나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시각으로 본 거지. 네. 뭐 하여튼 이것도 조선일보 찾아는 좀 그렇고요. 네. 겸직 금지 위반 가지고 또 이제 문제를 삼아요. 네. 그러니까 한성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시민단체 참여한 데나 활동을 뭐 경제개혁연대 소장하고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하고 이런 거를 네. 그 허락을 안 받고 뭐 겸직 허가 이런 걸 안 받고 했다. 학교에서. 네. 뭐 그거에 기록이 없다. 그리고 이제 논문 자기 표절. 자기 논문 자기가 옛날에 썼던 거를 나중에 인용하면서 표절했다. 근데 요게 보니까 다 2002년, 제일 최근이 2007년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다운 계약서인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막 1억 7,550만 원짜리를 사면서 5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요게 뭔가 경제개혁 내지는 재벌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크게 탈세, 뭐 나름의 탈세니까 탈세를 한 거 전력이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냐. 뭐 굳이 문제를 삼으려면 저는 요 탈세 문제 빼고는 네. 나머지 거는 좀 택도 아니지 않나. 열심히 찾은 거 아닌가. 방금 그 김프로의 어휘에 들어있어요. 굳이 문제를 삼는 거지. 네. 이 정도면. 그래서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선일보가 이렇게 찾는 이유를 좀 보니까 네. 재벌들한테는 사실은 이제 굉장한 문제라. 네. 이 양반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좀 껄끄러운 일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득권의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김상조만은 막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거부하고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막 하는, 그리고 또 보면 신문들 중에는 조선일보가 제일 세게 반대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도 주로 팩트만 네. 중앙일보, 동아일보 내지는 다른 신문들은 다 팩트만 나열하는 수준이고 네. 방송은 MBC가 제일 세게 딴지를 걸고 MBC는 뭐. 네. 네.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 수위 조절을 하는 모양새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의 카르텔에 있는 선수들이 김상조만은 막기 위해서 네. 포석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낙연을 세게 반대하다가 네. 막 이제 어그로를 끌다가 야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김상조 정도로 그러면 타협을 해라. 이낙연은 통과시켜줄 테니까 김상조는 아웃해. 뭐 이런 그렇게 식의.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네. 최대한 세게 계속 반대를 해야. 네. 아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 받아주려면 김상조 정도는 받아줘. 라고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애달픈 노력이다. 네. 꺾이면 안 된다. 그래서 꺾일 가능성이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죠. 하여튼 반대를 위한 반대예요. 그냥 종합하자면 결국에는 큰 문제 뭐 문제를 삼자고 하면 삼는 건데 그거는 길 가다가 무식결에 껌을 뱉었어. 그것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 네. 김 선생 너무 인기 발언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흠결이 많으니까 청취자 나는 중심주의 지금. 나의 인생이 흠결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 네. 지금 너 때문에 울고 있는 여자들이 지금 몇이야 지금. 그런 흠결로 따지면 뭐 에휴. 아무튼 그래서 인사청문회 관련해가지고는 6월 내내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렇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될 텐데. 옳으니 그르니 뭐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깨끗한 척하면서 5대 원칙 발표하더니 뭐가 모르냐 이렇게 계속 하겠지. 계속 그럴 거거든요. 네. 근데 내용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하나하나 좀 들여봐서 이것이 정말로 경중을 따졌을 때, 선우를 따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걸 좀 가려낼 필요가 있고 네. 그냥 하고 그냥 겉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프레임에서 돌아가는 것만 보면 뭔가 이거 좀 잘못하는 거로 생각이 될 수 있으니 네. 좀 그래도 가려보셔라. 가지고 네. 좀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네. 어쨌든 뭐 애는 많이 쓰는데 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제가 보면 이제 조선일보는 싸움을 걸 줄 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취재를 잘해요. 네. 기자들이 취재도 잘하고 취재원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부 여당 그리고 뭐 재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다루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TV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조건부 재승인이 난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서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굉장히 아픈 부분을 막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긁어내야 네. 본인들의 존재의 이유와 네. 뭔가 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일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런 건 아닐까. 어쨌건 그 팩트를 자극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과거 TV조선은 팩트가 아닌 걸 날조한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그 여론 몰이를 위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건 팩트로 조지니까 조건부 재승인 형을 받을 때 우리가 틀린 말 한 건 없잖아라고 해서 만약에 조선일보가 승인이 안 나면 그거는 언론 탄압이다. 이런 그렇죠.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예, 네, 예. 딱 그렇죠. 딱 거기 선에 걸칠 수 있는 정도만 어그로를 끄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발언 수위들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출연할 때 갔을 때도 정말 작가들을 통해서 신신당부를 해요. 네. 이런 표현 안 되고 저런 표현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 심의팀에서 와가지고 뭐 단어 하나 잘못 얘기하면 심의팀에서 이런 지적이 왔는데 뭐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거는 맞고 네.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그 네. 막말하던 패널들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싸우려면 팩트들을 좀 집어와서 별게 아닌 걸 가지고 네. 꾸준히 계속 문제를 삼아가지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죠. 계속 계속 좀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좀 질리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은데 네. 절대로 그거에 좀 뭔가 이렇게 휘둘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김프로쇼 들으실 정도면 뭐 그렇게 거기에 그렇지는 않을 휘둘리시지 테니까. 않을 테니까. 그 대신에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한테. 어르신이나 아니면 뉴스 잘 안 보는 지인들이나 네. 그런 걸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를 잘랐기 때문에 네. TV조선은 김프로쇼의 적이야. 오늘부터. 저까지는 아닌데 우리 게시판 하나 또 좌표 찍을까? 안 돼, 안 굳이 돼. 안 그럴 돼. 것까지야. 김요한을 왜 잘랐냐? 그래서 쫙. 네. 다시 부르면 가겠지. 이 은혜를 모르는 까치만도 못한 것들아. 이러면서. 다시 보러 가. 고맙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가 주요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내용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좀 후달리긴 한데 다음 시간은 조금 다른 얘기를 가지고 하고요. 네.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요. 안 나오나 했다 내가. 저의 통찰이 오늘 네. 빛났던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야. 어쨌든 김광진 전 의원을 모셔다가 네. 전직 의원의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네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럼 나는 이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그렇지, 우리는 추임새야. 그러니까 네. 그치, 우리는 취임새만 넣고 네. 뭔가 질문만 하면 돼.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질문. 김프로는 어쨌건 좀 아니까 질문한테 우리 둘은 이제 추임새. 그러니까 그 배지 그거는 진짠가요? 금인가요? 그런 식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